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딸이 친구를 데려온다고 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달랐다. 몸매가 드러나는 상의와 레깅스를 입은 채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던 그 애는 펜트하우스 거실 깊숙이 걸어 들어왔다. 시선을 천천히 위로 옮기며 천장을 올려다봤고 마치 호텔이라도 구경하듯 미세하게 웃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물컵을 들고 있었다. 그 애가 벗어놓은 신발 끝이 현관을 흐트러뜨린 것처럼 집 안 분위기마저 어지러워지는 느낌이었다. 식사 중에도 그 아이의 시선은 가끔 남편 쪽으로 미묘하게 흘러갔다. 딸은 개의치 않았지만 나는 그 시선을 따라가는 남편의 눈동자를 봤다. 짧지만 분명했다. 그의 시선이 그 아이의 팔 위로 목선 위로 스쳤다. 그날 밤 남편은 느닷없이 내게 말했다. 혹시 그 친구 번호 좀 받아놓을 수 있을까? 그는 말했다.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긴급 상황 대비용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필요 이상으로 자연스러웠고 그 자연스러움이 낯설었다. 처음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점점 더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말에만 오더니 이젠 평일 오후까지 가볍게 들렀다. 방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는 소리. 나는 그 아이가 왔다는 걸 향기로 먼저 알았다. 익숙하지 않은 샴푸 향, 내 딸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게감 있는 냄새. 그것이 집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몸매가 드러나는 상의와 레깅스. 그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는 모습. 거실의 중심을 차지한 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기도 했다. 나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자꾸만 시선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딸은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고 남편은 회의가 끝났다며 거실로 나왔다. 잠깐의 정적. 그 사이 남편의 눈이 한순간 너무 길게 그 아이를 향했다. 딸은 눈치채지 못했고 그 아이는 그 시선을 알고 있다는 듯 미세하게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나는 칼질을 멈추었다. 딱 하고 도마에 부딪힌 소리. 그 소리가 낯선 침묵을 깨뜨렸다.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가장인데도 이 집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배제. 작고 날카로운 불편함들이 조금씩 뼛속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빨래를 개다 말고 나는 남편 셔츠를 들고 멈춰 섰다. 흰색 드레스 셔츠. 다림질을 해두려고 했는데 천에서 익숙지 않은 향기가 났다. 싱그러운 샴푸향. 그런데 어쩐지 싸했다. 그 냄새가 어디서 났는지 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 며칠 전 그 아이가 거실에 앉아 머리를 넘길 때마다 은은하게 퍼졌던 향. 딱 그 냄새였다. 남편 셔츠에 스며있는 그 향은 분명 그 아이의 것이었다. 손끝이 멈췄다. 나는 셔츠를 들고 조용히 코를 가까이 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맞았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다시 셔츠를 접어 다리미 옆에 내려놨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도 아니고 화가 폭발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느 한 구역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 내가 지켜야 할 공간에 이미 누군가가 들어와 있었다는 확신.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다. 셔츠를 벗으며 웃었다. 나는 조용히 그 옷을 받아들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그 셔츠를 안았다. 하지만 내 손 안의 감정은 차가운 물처럼 얼어 있었다. 장바구니를 트렁크에 넣으려다 차 뒷좌석에 무심히 던져진 작은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다. 백화점 로고가 찍힌 작은 종이봉투. 남편은 평소 이런 걸 아무렇게나 두지 않았다. 손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쇼핑백을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봤다. 작은 화장품 상자가 들어있었다. 립스틱,
뚜껑을 열자 선명한 장밋빛이 시야를 파고들었다. 눈이 익숙하다는 듯 머릿속 어딘가가 반응했다. 그 색. 며칠 전 소파에 앉아 웃고 있던 그 아이의 입술. 붓지만 진하지 않고 도발적이면서도 어리숙해 보이던 그 색. 나는 립스틱을 조용히 덮고 다시 쇼핑백에 넣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걸 나에게 선물할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거짓은 질문 없이도 파악된다. 질문을 던질수록 그들이 더 능숙해지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웃으며 다가와 내일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입안이 텁텁했고 말을 꺼내면 감정이 묻어날 것 같았다. 감정이 드러나면 그는 또 말을 만들 테니까. 나는 그렇게 입을 닫는 쪽을 선택했다. 차라리 조용히 조각들을 모으는 중이었다. 딸이 외출한 날이었다. 아침부터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고 나는 남편과 단둘이 집에 남았다. 하지만 남편은 회의가 있다며 일찍 방 안으로 들어갔다.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얼어붙은 채 거실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방 한편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해지기 싫었던 그 리듬. 그 아이였다. 딸 없이 혼자 태연하게 이 집에 들어온 걸. 그 누구도 막지 않았다. 그 애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마치 제 집처럼 2층으로 올라갔다. 남편이 있는 방 쪽이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참 뒤 계단 아래로 발소리가 들렸다. 둘이 함께 내려오는 발소리. 나는 일부러 식탁 쪽에 서 있었다. 둘은 나를 보자 동시에 놀란 듯 웃었다. 남편은 방금 깨어난 얼굴이었고 그 아이는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장면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입술은 굳게 닫혔고 속에서는 무언가 부서지고 있었다. 둘만의 시간. 내가 모르는 시간.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빨래를 개다 말고 나는 딸방에 들어갔다. 책상에 쌓인 노트와 침대 옆에 흐트러진 이불. 어느 집의 20대 딸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옷장 앞 구겨진 듯 벗어놓은 짙은 회색 치마가 하나 보였다. 딸은 평소 그런 스타일을 입지 않는다. 너무 짧았고 너무 얇았다. 그리고 너무 익숙했다. 그 치마는 며칠 전 거실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다. 나는 손끝으로 치마를 집었다. 차가웠다. 이방인이 남긴 흔적 같았다. 방 안에 그 아이의 옷이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방에 누군가의 물건이 있다는 건 이미 허용된 관계라는 뜻이었다. 나는 치마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랍 안에 넣었다.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묻지 않았다. 이제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조용했고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불쾌함도 충격도 이제는 놀라움도 아니었다. 내가 서 있는 이 집에서 나는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었다. 딸이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학교가 바쁘다며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럴수록 낯선 공백이 집안에 생겼다. 그 자리를 누가 메우는지 나는 매번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이젠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안다는 건 딸이 알려줬을 수도 있고 남편이 알려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긴다는 태도였다. 하루는 그 애가 도착했을 때 나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 애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 지나치며 자신의 긴 머리를 넘겼고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나는 청소기를 끄고
소리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그 아이. 다리를 꼰 채 휴대폰을 보던 그 모습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슬리퍼 끄는 소리. 시선을 돌리지 않아도 그의 눈길이 어디에 멈추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청소기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조용히 지워냈다. 테이블을 닦으려다 그 위에 놓인 작은 팔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얇은 은색 체인에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있는 팔찌. 내 것도 아니었고 딸의 취향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낯설지 않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 아이의 손목. 며칠 전 거실에서 음료를 들던 순간 손등 위로 반짝이던 바로 그 장식.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팔찌를 집어들었다. 가벼운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을 따라 올라왔다. 그리고 그 감촉은 가슴 어딘가를 찔렀다. 그 아이는 이 집에 무언가를 남기고 간 것이다. 실수일 수도 있고 일부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흔적이 이제 우리 집안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팔찌를 손에 쥔 채 식탁 끝에 앉았다. 잠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소파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났다.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보던 중이었다. 그의 얼굴에선 예전에는 없던 여유가 엿보였다. 그리고 그 여유가 이상하게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손에 쥔 팔찌를 서랍에 조용히 밀어 넣었다. 남편도 딸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알아버린 이 집의 균열은 이제 수습이 아니라 증명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세탁기에 바지를 넣으려다 뒷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접힌 채 반쯤 구겨진 종이 조각. 나는 습관처럼 그것을 주워 펼쳤다. 영화 티켓이었다. 상영관 이름, 영화 제목, 날짜와 시간. 며칠 전 남편이 분명 회사에 다녀온 날이었다. 그리고 티켓은 2장이 붙어 있었다. 한 장은 이미 뜯긴 상태. 다른 한 장은 온전했다. 그러니까 2사람이 함께 본 것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람과 내가 모르는 시간을 그는 공유하고 있었다. 숨이 잠깐 멎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의 셔츠, 늦은 귀가, 이상하게 들뜬 기분,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미소. 나는 티켓을 다시 접었다. 작게, 더 작게. 마치 이 기억 자체를 압축이라도 하듯. 그리고 식탁 서랍 깊은 곳, 그 아이의 팔찌 아래에 조용히 티켓을 눌러 넣었다. 2개의 증거, 2개의 흔적. 나는 쌓아가고 있었다. 확신을 위한 조각들을.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들어 얼굴을 닦았다. 욕실 안은 김으로 가득했고 거울 표면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손바닥으로 거울을 훑었다. 그런데 문득 그 순간 거울 위에 스친 글자 하나가 보였다. 아주 작게 손끝으로 그려진 흔적. 습기 덕분에 감춰져 있다가 내 손길에 드러난 것이었다. 나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 표식은 어린 장난처럼 가벼웠지만 이 집에서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었다. 그 아이. 이 집에 너무 자주 오고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그 아이. 나는 조용히 거울을 다시 문질렀다. 흔적은 사라졌지만 내 머릿속에 남은 그 곡선은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 내 공간에, 나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것. 나는 수건을 걸고 욕실을 나왔다. 그 순간 이 집 안의 공기조차 낯설고 불결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손에 든 채 TV를 흘려보며 무심하게 화면을 내리던 모습.
그러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핸드폰은 그대로 쿠션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꺼졌다 켜지며 메시지 하나가 떴다. 알림창 위로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오늘도 그 집 가는 거야.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화면을 바라봤다. 잠금이 걸려 있어 열 수는 없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집, 오늘도 그 말들 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이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일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다봤다. 배경 화면은 우리 가족의 여행 사진이었다. 그 안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낯설었다. 그 순간 내가 속한 이 집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감했다. 나는 핸드폰을 그대로 둔 채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건 사람만이 아니었다. 일상, 풍경, 공기까지도 모두가 공모자처럼 느껴졌다. 딸이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말없이 식사를 거르고 휴대폰은 침대 밑에 던져놓은 채였다. 평소와는 달랐다. 속상하거나 짜증날 때도 항상 그 아이와 통화하던 애가 이젠 단 한 번도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방문 앞에 서서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고요를 들었다. 전화벨도 웃음소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어쩌면 모든 걸 들켜버린 침묵이었다. 서랍 위에 놓인 액자 사진. 딸과 그 아이가 나란히 찍은 여행 사진이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지만 곧 멈췄다. 프레임을 닦는 대신 그대로 엎어두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그 애가 우리 집에 다시 오지 않는 이유를 딸은 알게 된 것이다.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자신의 침대에 앉고 자신의 아빠를 바라보던 시선을, 그리고 아빠가 그걸 받아내던 눈빛을. 나는 딸의 방문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무너지는 가족의 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은 보통 7시쯤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삐삐삐 딸깍. 심장이 가볍게 뛰었다. 남편은 아니다. 이 시간에 올 리 없다. 딸은 아예 외박 중이었다. 나는 조용히 국자에서 손을 떼고 주방 벽에 등을 기대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익은 발걸음이 거실을 지나 2층 계단으로 향했다. 나는 몸을 숨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위층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를 따르는 짧은 침묵. 그 아이였다. 분명히 그 아이였다. 아직도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아직도 주저없이 들어온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답이었다. 나는 거실 한복판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으로 갔다. 잠깐 망설이다. 도어락 설정을 열고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오늘이 이 집안의 질서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었다. 저녁 6시 반. 주방에 불을 켜둔 채 나는 2층 복도 끝 침실 문 옆 벽에 조용히 기대에 서 있었다. 현관 쪽에서 익숙한 자동차 경적 소리. 곧이어 현관문 앞 발걸음, 그리고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 삐삐삐삐삐삐띡띡. 정적. 다시 한번 시도하는 소리. 급히 눌러대는 손끝.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나는 보지 않아도 그 낯선 불편함이 어떤 표정일지 알 것 같았다. 잠시 후 계단 아래에서 남편의 차가 도착하는 소리. 그 아이는 다급히 현관을 떠났고 곧 남편의 키로 문이 열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다.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섰다.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이, 내 눈빛이 그에게 전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것. 남편은 고개를 들었고 잠시 눈을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린 그날 침묵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다. 남편이 샤워 중이었다. 욕실 문 너머로 물줄기 소리만 가득 찼다. 나는 거실에 놓인 그의 코트를 들어 조용히 안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이 손에 닿았다. 무의식처럼 손이 움직였다. 지폐, 카드들 사이로 얇고 하얀 플라스틱이 끼워져 있었다. 호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객실 카드키. 회사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는 건 딱 한 번 만져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지금까지 모아온 조각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얹혀졌다. 팔찌, 영화 티켓, 문자, 거울의 흔적, 그리고 이 카드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지갑을 원래대로 넣고 코트를 다시 걸어두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은 거실로 나와 나를 보았다. 나는 주방에 서 있었고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띄게 달라진 표정은 없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류가 돌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의 끝을 그렸다. 이제 끝낼 준비가 되었다. 딸이 며칠 만에 말을 걸어왔다.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던 아이는 유난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엔 이상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애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빠 이상해. 아니, 아빠랑 수빈이 뭔가 이상해. 나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 아이의 눈을 마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행동, 시선, 빈도, 공기, 그 모든 작은 단서들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씩 박혀 있었던 거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대답이었다. 말 대신 그 아이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 조용한 분노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엄마로서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내로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아이의 손등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딸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결정의 신호였다. 이 집의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이제는 정리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작은 손가방 안에 그 카드키를 넣었다. 별다른 준비도 별다른 고민도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었을 뿐이었다. 호텔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도심 한복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고급 비즈니스 호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만났고 나는 그들의 시간을 짐작할 뿐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에 스카프가 가볍게 흩날렸다. 나는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카드키에 적힌 객실 번호를 되새겼다. 1804, 18층. 문 앞에 도착해 조용히 카드키를 갖다 댔다. 띡. 불빛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문이 열렸다. 향수 냄새와 세탁된 시트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방은 조용했고 침대는 정리된 상태였다. 그 위에는 흰 셔츠 한 장이 반쯤 접혀 있었다. 익숙한 남편의 셔츠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문턱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이곳은 내가 있어선 안 되는 장소였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나는 셔츠를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손가방에서 카드키를 꺼내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제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한참 늦은 시각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그리고 한동안 이어지지 않는 발걸음. 나는 주방에 앉아 있었다. 식탁엔 아무 음식도 없었다. 불도 켜지 않았다. 그저 어둑한 조명 아래 나는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거실을 지나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서로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내 얼굴을 읽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기류가 그에게서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그날 우리 사이에서 흐르는 공기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호텔 객실 키 복사본 하나. 그것만이 오늘 식탁의 유일한 대화였다. 남편은 그것을 내려다보다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오래도록 나는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패배한 사람의 얼굴을 봤다. 분노도 미움도 아니었다. 그냥 끝이라는 단어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오후 4시 반. 낯선 시간이었다. 택배도 손님도 올 일이 없는 평일의 오후. 나는 조용히 창문 틈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실루엣. 가느다란 팔 어깨에 걸린 가방, 그리고 몸매가 드러나는 밝은 상의와 레깅스. 그 아이였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 현관 너머의 그림자를 지켜봤다. 한참을 서 있던 아이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잠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하는 모습. 아마도 바뀐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 딸이 계단 위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나를 바라보는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결연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말없이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열지도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아이와 마주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건 짧은 침묵뿐이었다. 그러다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딸은 천천히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는 것을 그제야 처음 깨달았다. 침실 안엔 캐리어가 열려 있었다. 남편은 묵묵히 옷을 개어넣고 있었고 나는 문턱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셔츠, 양말, 정장 바지, 작은 여행용 세면배까지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이별조차 그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절차처럼 보였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마지막까지 침묵으로 그를 보내기로 했다. 옷을 다 넣은 그는 캐리어의 지퍼를 닫고 잠시 허리를 굽힌 채 그 위에 두 손을 얹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장면을 되짚었다. 웃던 얼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나눴던 식사, 처음 집을 계약하던 날, 딸이 태어나고 아기 걸음마를 따라잡기 위해 집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 위에 딸의 친구와 나누던 그 눈빛이 겹쳐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캐리어를 끌며 나에게 다가왔다. 발치에서 멈춘 그는 내 눈을 바라보려 했지만 나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가 떠난다는 사실보다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나를 더 놀라게 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낯설게도 가볍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건 끝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처음의 조용한 울림이었다.